자, 그럼 교재 127쪽 인장의 등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인장 등록은 지금 출제 빈도가 그 32회 때 출제 안 한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지금 최근 시험에서 28회, 27회, 29회, 30회, 31회 계속 냈잖아요. 근데 원래 매번 내던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계속 내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니까 정리를 해 두시는데요. 이 부분 우리한테 내는 게 좋아요. 맞힐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인장록 법제 16조 조문 읽고 시작합니다. 법제 16조 제1항이에요. 기업 공인인사 및 소속공사는 밑줄이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여야 한다의 밑줄이에요.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음 2항 갑니다. 기업공사 및 소속공사는 중개행위라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인장 등록인데 인장이라는 게 도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장을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인장 등록 의무자, 인장 등록의 대상은 일단 개공과 소공이었죠. 그러면 개공과 소공이 인장을 등록하는 거고요. 중개보조는 당연히 대상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개공과 소공은 모두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근데 임원, 사원 모두가 등록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이 없는 자는 소공이 아니니까. 그래서 소공은 모두 등록 대상이에요. 근데 임원 중에도 자격증이 있는 자는 모두 등록해야 됩니다. 소공이니까. 이해하셨죠? 자, 근데 그 시기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예요. 대전제는 업무 개시 전이다. 다만 등록 신청을 하면서 인장도 함께 할 수 있고 소공에 대한 고용 신고하면서 함께 할 수 있죠. 입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고요. 업무 이전까지는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가? 등록할 인장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개인과 법인이 틀리죠. 그래서 개인이 등록할 인장입니다. 개인은 공인인사인 개업공사나 중개인, 소속공사를 말하죠. 이들은 벼락맞은 대추나무로 이쁜 도장 파악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 상에 성명이 나타나 인장해야 돼요. 그럼 한글이나 한자로 성명이 나타나 있어야 되고 그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네요. 숫자는 73으로 기억하세요. 73. 그럼 동그란 인장 될 테고 사각 인장도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성명은 꼭 나타나 있어야 되고요. 그럼 동그랗다면 직경 보통 이제 20mm 정도를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73 범위로 들어와야 되고 사각형이라면 가로 세로 각각 7mm, 30mm 범위로 들어와요. 그래갖고 제 도장 사이즈 재봤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20mm 내지 21mm 정도를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각인장은 실제로 찍은 거 봤더니 별로 안 이뻐요. 그래서 이제 동그란 걸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쁜 도장 파악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 개업을 할 때 지인이 뭐 해줄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장을 한번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장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등록할 인장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뭐 지나간 얘기지만 저도 이제 조금 나이를 먹어가는 것 같은데 제 도장을 보낼 일이 있었거든요. 도장을 보낼 일이 있었는데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가지고 봉투에 넣어갖고 이제 거기 제가 일부러 가기가 싫어가지고 퀵을 불러갖고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받은 쪽에서 전화 왔어요. 웬 블루투스를 보냈냐고. 그래가지고 가방에 거기 도장 넣는 데가 같이 블루투스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받은 쪽에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이어폰이 있는 거야. 블루투스 이어폰이. 그래갖고 이게 도장이냐고. 그래갖고 이제 보냈는데 세상에 그게 촉감이 똑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도장하고 블루투스하고 촉감이 같아갖고 그냥 쑥 안 보고 넣는데 봉투에 넣고 그냥 보내버렸는데 어쨌든 블루투스였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어가나 봐요. 일단 자, 그래서 이 개인인 개공 이렇게 이제 성명 플러스 73으로 등록해 주면 됩니다. 자, 근데 법인은 달라요. 법인은 여전히 옛날과 똑같이 법인인감도장을 등록하는데 표현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업등기규칙에 의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법인인감도장이에요.
우리 개인인감도장은 동사무소 신고하잖아요. 법인인감도장은 등기소에 신고돼 있죠. 이거 등록하라는 얘기예요. 주된 사무소는. 그래서 법인인감도장을 등록하셔야 되고, 그럼 분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분사무소 지점. 여기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등록할 수 있다. 분사무소는.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이게 등록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등록 안 해도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이건 선택권을 줬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이었어요. 그럼 여기에는 법인인감도장이 등록돼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광명시에 분사무소가 있다. 그럼 광명시 분사무 사용할 인장으로 만약에 법인인감도장만 등록하도록 한다면 이건 무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택권을 준 거예요. 이걸 등록하지 않는다면 대표자,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틀렸네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그러면 틀렸잖아요. 선택권을 준 거니까. 그걸 일단 주의하시고, 그러면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이 뭐냐?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묻진 않는데 이해만 해두시는데,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게 상법상 지배인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 지배인인감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 상법상 지배인은 누구냐면 자신의 영업규역 내에서는 소송상 소송의 모든 회사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영업규역 내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거의 동일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배인들은 자신이 업무에 사용할 도장을 등기소에 신고해 놓을 수 있어요. 이걸 지배인인감이라 합니다. 그럼 지배인이 이게 우리 실생활로 돌아오면 은행 지점장들 있죠. 이분들로 이해하면 돼요. 근데 지점장들 모두가 지배인이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점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로 돌아오면 분사무소 지점장이 누구예요? 책임자죠. 그러니까 우리 책임자가, 분사무소 책임자가 분사무소 지점등기 하잖아요. 지점등기를 할 때 자신이 업무에 사용할 인장을 등기소에 신고해 낼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법에는 대표자 보증인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상법상으로는 지배인인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이면 절대 등록 안 돼요. 그래갖고 실무적으로 법인들은요, 사용인감이라는 걸 파악하고 쓰고 있거든요. 이 사용인감은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도 아니고요. 개인으로 따지면 이건 막도장이에요. 막도장. 그러니까 법인은 절대 이 막도장에 해당하는 사용인감 등록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해 두시니까 대표자 보증한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인장의 등록, 인장 등록 장소는 당연히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는 어디다 등록해야 될 것 같아요? 주된 사무소겠죠. 그러니까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위 업무 실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사무 사용할 인장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합니다. 그럼 이 얘기네요. 광명시 분사무 사용할 인장 등록 어디다 하라? 강남구청장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점 이해를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장의 등록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인장의 등록 방법, 인장의 등록 방법은 당연히 신고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는 신고서로 들어가요. 인장 등록 병행록 신고서가 있죠. 잠시 후에 볼 거고, 법인은 달라요. 법인은 상업등기죄에 의한 인감증명 제출로 가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있잖아요. 등기소 가서 떼갖고 갖다 제출하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이거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법인은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에 하면 절대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개인은 신고서로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 이거 참고인데 말이에요. 인장등록 전자문서로 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첨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서식을 볼 건데, 등록증 원본 왜 첨부하냐면요, 등록증 서식 기억나세요? 거기에 도장 찍는 단이 있죠. 그러니까 인장 등록, 변경 등록 들어갈 땐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돼요. 근데 전자문서 된대요. 아니 당초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당초 이해가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뭔가 좀 안 맞죠 또 이것도. 그래서 전자문서 할 수 있다로,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로 분명히 돼 있어요. 규정은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또 서식에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단 그 정도 이해만 해두세요. 그냥
등록증 원본 첨부하는데 전자문서가 어떻게 돼? 이거 더 이상 이제 묻지 마시고요. 저도 몰라요. 왜 그런지. 이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해두세요. 각각 기억하세요. 전자문서로 인양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등록증 원본도 첨부한다더라. 그렇게만.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인장을 분실했거든요. 그럼 변경 등록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변경 등록 나오고 있죠? 그럼 변경 등록은 변경한 날로부터 며칠? 7일이에요. 그러니까 인장의 변경 등록은 7일입니다. 인자야 전등 소등. 그래서 인장의 변록 7일입니다. 인장의 변록 7일.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럼 이제 이거 제재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재가 지금 현재 교재에 이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제재가 없는데 다음 페이지에 있나? 제재가 있죠?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그 제재에 관한 사항 그냥 가볍게 이해만 하세요. 지금 교재 130쪽에 있습니다. 이 제재에 관한 사항은 인장은 업무와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개공이 인장 등록 안 했다. 미등록 인장을 중개행에 사용했다. 업무 정지. 소공은 뭐겠어요? 자격 정지예요. 그래서 일단 제재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럼 거기 서식 있지 않습니까? 129쪽에 서식 보세요. 개업공사, 소속공사 인장 등록, 등록인장 변경 신고서가 있잖아요. 그럼 신고인, 개업공의 종별라는 다른 서식과 다 똑같고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록번호, 소지, 전화번호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등록 사유가 들어가 있죠, 이거. 그래서 유일하게 서식 중에 사유가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일단 그래서 그 정도만 참고해 두시고 개설 등록인지, 등록인장 변경인지, 분실인지, 회수인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첨부 서류 보세요. 첨부 서류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첨부하라고 돼 있죠? 그거 밑줄 그어놓고요. 등록증에 찍어야 되기 때문에 등록증 원본 첨부가 돼 있어요. 근데 전자문서 된대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등록인장 인 이게 있는데 거기다 도장 꽝 찍어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서식 이렇게 생겼다는 거 참고하시고 넘깁니다. 그럼 교재 131쪽에 지금 문제가 실려 있죠. 그래서 잠깐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질문. 등록인장은 원칙적으로 가로 세로 각각 10mm 40mm 이내에 인장해야 한다. 틀렸죠? 73이에요. 틀렸고 2번 질문. 개업공사 및 소속공사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등록인장을 사용해야 되죠. 맞고 3번. 분삼 사용할 인장의 경우는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 체크포인트예요. 등록해야 된다 아니에요. 다음 4번님은 소공사의 인장 등록 신고는 해당 소공사의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그죠? 맞고 5번 질문. 개업공사가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7일 내에 그 변경 인장을 등록하청에 등록해야 한다.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이제 등록증 등의 개시. 개시, 거래해야 될 걸 얘기합니다. 그럼 이 개시는 지금 우리 법 제17조에 근거하는데, 자, 법 제17조 조문이 있으니까 읽어드립니다. 개업 공인인계사는 밑줄이죠.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내 보기신고서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하여야 한다의 밑줄이에요. 그럼 게시 의무의 주체가 누구예요? 개공이죠. 개공이 게시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네 가지를 게시하는데 먼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원본 게시하셔야 돼요. 원본의 동그라미. 그럼 분사무소는 뭐겠어요?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예요. 신고 확인서 원본을 말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공인인증사 자격증 원본도 게시하셔야 돼요. 원본에 역시 동그라미. 자격증 원본. 이때 주의할 점은요. 개공 외에도 소공의 자격증 원본 포함이에요. 이거. 그러면요. 이 질문 맞나요? 소속 공인인계사는 그의 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 내 보기신고서에 게시해야 된다. 이거 맞나요? 틀렸죠? 주어가 틀렸어. 주어가. 개공이 소공의 자격증을 게시하는 거지 소공이 지자격증 게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소공 자격증 게시가 안 돼 있으면 개공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맞는 거지 소공이 맞는 거 아니에요. 게시 의무 위반은 백과거든요. 그래서 뭐 시험은 물론 이 정도까지는 내지는 않을 텐데 지금 오늘 하고 있는 부분이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사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된다. 수공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보증관계증서가 게시가 돼 있어야 돼요. 보증 설정의 증명서류. 그래서 뭐 공제증서, 공탁증서, 그 다음에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이렇게. 그래서 그 보증관계증서 게시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이에요.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표 게시, 중개보수표 게시가 돼 있어야 되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재 이 수정표가 지금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메모 안 돼 있는 분은 메모 해놨어요. 이게 추가됐죠? 메모 안 돼 있는 분은 메모하세요. 사업자 등록증.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 게시하게 돼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 개정된 내용이에요. 꼭 메모하세요. 사업자 등록증 게시해야 된다. 그래서 네 가지. 등자, 보수, 사예요. 등자, 보수, 사. 요렇게. 요걸 게시한다. 그러면 뭐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이에요. 이건 게시할 일이 없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게시 의무를 위반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 보자. 게시 의무 위반 100과.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뭐 참고하세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이제. 그럼 쭉 넘어가서 이제 중개사무소의 명칭이 등장하고 있네요. 우리법 제18조. 자, 그러면 거기 그 명칭으로 들어왔는데, 이건 명칭은 상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칭에 대한 규제가 들어왔는데, 무등록 중개사, 이거 무등록업자들이 자꾸 컨설팅이나 분양대행 이런 거 걸어놓고 자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칭을 규제하는데 개공에 대한 규제가 돼버렸어요. 이게 사실은. 자, 그럼 141쪽에 법제 18조가 있거든요. 요거 그 1항과 3항 정도만 잠깐 읽어드립니다. 법제 18조 제1항. 개업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밑줄이에요. 공인인사무소 부동산 중개 밑줄이에요.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밑줄입니다. 라는 문자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사무소 명칭에는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를 쓰라는 얘기예요. 다음 3항을 보시죠. 3항. 개업공사가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밑줄이죠.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밑줄 긋고,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사 법인에게는 대표자, 분사무소에게는 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 이자의 성명을 표기한다. 성명을 표기의 밑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지금 명칭에 대한 부분으로 나왔는데 18조 1항이 뭐라고 그러냐면, 개업공사는 사무소의 명칭에는 공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쓰라고 그랬죠. 둘 중에 하나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호를 정할 때는 둘 중에 한 가지 문자가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이에요. 중개인이죠. 중개인은 공사자격증이 없죠. 그러니까 중개인은 공사사무소란 문자를 쓸 수 없습니다. 중개인은 부동산 중개만 쓸 수 있어요. 요거만. 자, 그런데 이번엔 5개 광고문을 설치한대요. 그럼 5개 광고문은 꼭 명심할 게, 이걸 간판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게 간판 실명제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간판을 설치한다. 이거를 표시광고와 구분하기 위해서 5개 광고는 반드시 간판으로 이해하세요. 그럼 간판은 벽면 이용 간판이 있죠. 벽면 이용 간판. 벽면 이용 간판은 가로용이 있고 세로용이 있죠. 그다음에 돌출 간판이 있고 옥상 간판이 있습니다. 이 간판을 설치할 때, 그럼 5개 광고물 설치 의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이거를 5개 광고물을 설치할 때, 간판을 설치할 때는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의 성명을 표기해요.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 쓰는 거예요. 이때 글자 사이즈는, 성명의 사이즈는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써주면 돼요. 그래갖고 간판 보면 전부 다 이름 조그맣게 써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명칭에 대한 의무예요. 그러면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는 반드시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사의 성명을 표기된다라고 낸 거예요. OX. X죠. 명칭에 성명 쓰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명칭에는 둘 중에 한 가지 문자를 넣으라고 그랬고 5개 광물 쓸 때 성명 쓰라고 그랬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점 일단 감 잡아두시고 이게 그러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개공이 아닌 자예요. 그럼 개공이 아닌 자는 공사무소 부동산 중개 유사명칭 쓰면 안 되겠죠. 그럼 개공이 아닌 자가 유사명칭 썼잖아요. 그럼 이것을 저는 명칭 사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거기 교재 141쪽에 지금 동그라미 2번 하고 있어요. 맞죠? 동그라미 2번. 개공이 아닌 자는 유사명칭 쓰면 안 된다. 쓰면 이게 명칭 사칭이에요. 그럼 개공이 아닌 자가 유사명칭 썼잖아요. 그럼 이때는 1-1이죠. 1년 이하 적등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그럼 기억나세요? 자격사칭.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유사명칭을 썼다. 이게 자격사칭이었죠. 그럼 자격을 사칭하든 명칭을 사칭하든 아닌 자 1-1이죠. 이렇게 되고 그럼 개공이 공사사무소 명칭 중개인이 공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썼다. 중개인이 또 그 다음에 5개 광물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거나 허위 표기했다. 그럼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이땐 백과예요. 1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는 백과 아닌 자가 사칭하면 1-1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시죠. 뭐 넘어가서 143쪽에 철거 명령과 대집행이 있죠. 나머지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 143쪽에 그러면 위법 사무소의 간판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등록관청이죠. 그 위반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해 철거를 명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그 등록관청에 밑줄 쫙 긋고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대집행법이지 민사집행법이 아니에요. 민사집행법을 바꾸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대신 철거해버리고 그 비용을 개공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진짜 법 이름을 바꿔내는 지문은요 정말 나쁜 놈이죠. 아니 아무리 변별력이 있어야 되면 법 이름을 바꿔놓으면 쓰겠어요 이거. 민사집행법인지 행정대집행법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어쨌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할 수 있다. 근데 민사집행법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요 안 하시게요? 공부하십니다. 경매가 바로 민사집행법이에요.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명칭에 대한 부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명칭을 다 봤으니까 거기 문제가 실려 있죠? 그럼 문제 잠깐 보고 갈까요? 143쪽에 지금 틀린 것은 그랬는데 기업공사 A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복부동산중개라고 하였다. 부동산중개 들어갔죠? 맞고요. 2번 시도의사는 사무소의 명칭을 잘못 사용한 개업공사 B의 사무소의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였다. 시도의사 보였어요? 틀렸죠.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할 수 있죠. 3번 공인인증 개업공사 C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운공인인증사무소라고 하였다. 잘했죠. 4번님은 분삼 설치 신고 확인서를 받은 중개법인의 분삼 책임자 D는 자기의 성명을 5개 광물 중 간판에 표시하였다. 잘했죠. 그래서 이 5개 광고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간판, 현수막, 전단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법이 얘기하는 5개 광고는 간판으로만 딱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성명을 표기해야 되죠. 이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봐요. 다음 5번 개업공사가 아닌 이는 부동산 중개와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자, 이 질문 주의하세요. 가끔 가다가 과태료와 벌금을 바꿔내는데 지금 아닌 자라고 그랬죠. 아닌 자는 1-1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금 맞을 수 있죠. 벌금이에요. 과태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벌금의 동그라미. 이거 18의 기출 유사지 문제죠 지금.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럼 넘어가시죠. 이제 표시광고. 이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쫙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 광고를 가지고 지금 이게 시세를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광고가 자꾸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게. 그래가지고 광고에 대한 규제가 쭉 들어왔습니다. 광고에 대한 규제가. 자, 그러면 18조 2에서 지금 광고에 대한 규제가 들어왔는데 요거는 본문 안 보고요.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이 표시 광고에 대한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광고 나갈 때 명시할 사항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참고로
표시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상품을 사면 물건 그 포장지에 이 상품의 구성성분 주의할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이 물건의 표시에 표시. 상품 자체에 하는 거. 그럼 광고는 뭐냐면 광고는 매체를 통하여 하는 홍보 활동이 광고예요. 그럼 매체를 통한다는 얘기는 인터넷도 있고 신문도 있고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광고다. 그럼 우리는 광고 나갈 때 공통적으로 언제나 명시할 사항이 있어요. 인터넷 광고하든 방송 광고하든 이거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이에요. 언제나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자 사무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재 그저 순서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이건 이제 암기법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다른데 개업공사의 성명 나가야 됩니다.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나가야 돼요.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상호 나가야 되죠. 이게 명칭이죠.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소지지 나가야 돼요. 어디 있는 건지 중개사무소 소지지. 다음에 당연히 광고할 때 연락처 들어가야 되죠. 연락처. 그리고 개설 등록번호가 들어갑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 그러면 이거 사업자 등록번호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게시를 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이제 게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는 아니다. 개설 등록번호예요. 우리 과목에서요. 사업자 등록번호 나가는 거 없어요. 사업자 등록증은 있죠 이제 게시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 아니다. 개설 등록번호입니다. 이게 그거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명시할 사항이 성명, 소연 등이에요. 성명이 소연 등이다. 소연이다. 성명이 소연 등이다. 이렇게. 그래서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이렇게. 제 첫 미팅 했던 아가씨 이름이 소연이었어요. 이게. 자, 그러면 일단 성명, 소연 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광고할 때 있잖아요. 중개보조는 명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명문으로 중개보조는 명시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이 딱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개공이 명시할 사항을 위반했잖아요. 이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백과다. 백과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인터넷 광고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광고할 때는 추가 명시할 사항이 있어요. 그럼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 명시할 사항은 이거는 물건에 대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그 교재 순서하고 약간 좀 뒤바뀌는데 일단 중개사물의 종류 나가야 돼요. 이게 물건이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상가인지 오피인지 물건의 종류 나가야 되고 가격 나가야 되겠죠. 당연히 면적도 나가야 됩니다. 거래 형태 나가야 돼요. 거래 형태는 매매인지 교환인지 임대차인지. 다음에 물건의 소재지 나가야 되죠. 물건의 소재지 당연히 나가야 되죠. 이때 소재지 나갈 때 말이에요. 우리가 아파트를 광고한다. 그럼 동층 호스까지 다 오픈해버리면 물건 체크할 수 있죠. 다른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층까지만 나가죠. 이 층도 또 내기 싫으면 고중저 이렇게 표현하죠 또. 그래서 소재지. 근데 이제 층수 표시하면 이제 상단 배치되는데 어쨌든 소재지는 호수까지는 일단 명시 안 해도 됩니다. 호수까지는 소재지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었다. 그 밖에 투영창물인 경우는 총층수 사용승인일. 이거 준공검사일 이런 걸 말하죠. 이게 사용승인이에요. 다음에 입주 가능일, 건축물의 방향도 나가야 되고 방개수, 욕실의 개수, 나아가 주차 대수, 관리비까지 다 나가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물건에 대한 사항으로서 안 나가도 되는 게 뭔데? 다 들어가죠 지금. 근데 여기 건물의 구조 나가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꾸로 기억해 보자 이거요. 그다음 우리 확인 설명서에 내진 설계 쓰는 난이 있죠. 지진. 내진 설계 적용이 됐는지 이거 명시하라는 얘기 없습니다. 여기 지목은 없거든요. 근데 지목은 없는데 그 광고의 구체적인 방법은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해놨어요 지금. 고시해놨습니다. 국토부 장관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고시사항을 보면요. 지목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토지 광고랑 할 때 지목 표시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대진지, 잡종진지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목은 들어가요. 근데 구조는 확실히 없어요. 내진 설계 적용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순서를 바꾸는 이유가 역시 암기하기 위함인데 이게 그냥 한번 해보세요. 종가, 면, 거, 소예요. 이게 뭐냐면 종갓집이면 가서, 고소, 가서, 총,
사용 가능 방 개수와 주차 관리비를 체크하라. 종갓집이면 가서 총 사용 가능 방방 개수와 주차 관리비를 체크하라. 이렇게 지금 해보는데 거꾸로 이어가세요. 그냥 암기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데 구조 없다는 거, 내진 설계 없다는 거, 그다음 구체적인 사항 국토부 장관 고시합니다. 그럼 요 사항을 명시 안 해도 100만 원 같아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로 돼 있죠. 145쪽입니다, 지금. 자기 의무니 부자기 의무니 뭐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부자기 의무고 자기 의무는 해야 될 의무인데 뭐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부당한 표시 광고. 그러면 부당한 표시 광고는 이거 읽어보면 당연히 부당한 표시 광고 같아요. 그래서 부당한 표시 광고는 금지인데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물건 광고. 그러니까 물건이 허위 물건이란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없는 물건을 광고해 버리는 거죠. 나아가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한다. 근데 가격 허위 광고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을 과장되게 한다. 뭐 도배 겨우 갈았는데 올수리 뭐 이렇게. 그 다음 부동산 거래세를 해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이건 뭐 의뢰받은 게 아니란 얘기죠. 물건 따다가 광고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다. 이게 그런 경우 있다고 그랬죠. 내가 이 물건을 보고 왔는데 개공이 계속 이 물건 권하는 거야.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입지 조건, 생활 여건 이런 거 돼요. 중요 선택사항 이제 선택을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역세권 도보 3분 거래하는데 가봤더니 말이에요. 전력 질주 3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속이는 광고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부당한 표시 광고가요. 또 이런 것도 기억 잘 하시더라고. 이게 존다과예요. 존다과에. 말이 그래갖고 잘 기억을 하시던데 부당한 표시 광고가 존다과에 이겁니다. 존재가 들어갔다. 존재가. 그러면 이거 부당한 표시 광고로 이해하면 돼요.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거. 존재는 하지만 중개 대상이 안 된다는 거 의사가 없다. 다 부당한 표시 광고예요. 그럼 부당한 표시 광고는 우리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자면 100과라고 그랬죠. 그럼 부당자가 들어가면 한 단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5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500과. 제가 제재를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과목은 제재가 정말 중요해요. 지문 낼 거 없으면 대충 제재예요. 그러니까 제재를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하나씩 기억을 해봅니다. 이해 바탕이 없는 암기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들으시면서 자꾸 제가 주입을 하는 거니까 들으시면서 받아들이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일단. 자, 그러면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 500만 원 과태료였고요. 그러면 이제 그 146쪽에 개공이 아닌 자 있잖아요. 개공이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업에 대한 표시 광고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럼 개공이 아닌 자가 나왔잖아요. 아닌 자가 부당한 광고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1-1. 그럼 아닌 자 3명 다 나왔어요? 아닌 자 3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했다. 이게 자격사칭. 개공이 아닌 자가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유사명칭 썼다. 이게 명칭사칭.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닌 자. 그러니까 아닌 자는 모두 1-1이에요. 1년이에 그건 1,000만 원이 벌금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보세요.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렸죠. 이 자는 포상금 대상이에요. 근데 사칭자는 포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랬냐면 광고는 이거 아닌 자가 하면은 시세를 건드릴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는 포상금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제에서도 이거 일단 구분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닌 자는 일단 1-1. 그러면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리면 1-1. 개공이 광고사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100과. 개공이 아닌 자가 명칭을 쓰다 걸리면 이때는 1-1.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100과. 구분돼요? 개공이 명칭이라고 하면 100과. 광고 위반해도 100과. 아닌 자가 사칭했거나 광고 위반하면 이때는 1-1. 그렇게 이해하세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단계 올렸다. 500과로. 이렇게.
그래서 그게 그 우리 146쪽에 교재 정리가 돼 있죠, 지금. 명시 의무, 부당한 표시 광고, 아닌 자의 표시 광고, 제재 쫙 몰아쳐놨습니다. 이걸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그럼 표시 광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현재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니터링 제도를 보는데 이 모니터링 이거는 이 그림 있잖아요. 뭐 나중에 요약집에 이 그림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림만 봐두시는데 쭉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숫자만 좀 여기서 바로 기억을 해버립니다. 그럼 국토부 장관은 표시 광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모니터링 할 수 있다요. 그래서 교재 뭐 체크해드리죠 뭐. 그럼 이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거기 147쪽에 말이에요.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도입 취지 그랬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줄 중간에 국토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규정을 준수한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국토부 장관의 밑줄이고요.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밑줄이에요. 밑줄 긋고 그러면 거기 147쪽에 모니터링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등 이 말 들어가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 위하 필요한 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광고 플랫폼 제공자들로 이해하면 돼요. 광고 플랫폼 운영하는 자들. 그러니까 광고업체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고요. 국장이. 그럼 이제 필요 조치를 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정보의 게재,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죠. 이거. 그럼 만약에 이들이 그런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거나 조치 요구에 불응했어요. 그러면 500만 원 과태료 때릴 수 있죠. 누가요? 국장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업무를 이거 위탁하겠죠. 그래서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는데 현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돼 있는데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보기는 편할 거예요. 거의 체크했으니까 148쪽 펴놓으시고 이거 보십니다. 그럼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모니터링을 지금 현재 위탁을 했죠. 어디다 위탁했냐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있어요. 여기다 위탁해놨어요. 그럼 모니터링 위탁받은 기관은 모니터링 기관이라 하거든요. 그럼 모니터링은 지금 현재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하는 거예요. 분기마다. 분기는 3개월이죠. 수시 모니터링은 말 그대로 수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계획서 내야 돼요. 그래서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하는 건데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내야 됩니다. 누구한테 내야 되겠어요? 당연히 국장에게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은 미리 내면 됩니다. 계획서를. 이거. 그럼 기본 모니터링 계획서, 수시 모니터링 계획서를 내고요. 이 계획서에 따라 모니터링 하거든요. 하는데 이때 결과보고를 해야 돼요. 그럼 결과보고는 기본 모니터링은 그 분기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하게 돼 있어요.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모니터링 했으면. 그럼 이 숫자를 어떻게 기억할 거냐? 분기는 3개월마다 하는 거죠. 그럼 3개월,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3개월마다 하는 거니까 30일 내에 결과 보고해야 돼요. 그렇게 합니다. 3개월마다 하니까 30일. 그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절반 딱. 그러니까 15일 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과 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국토부 장관이 결과 보고 받았어요. 그럼 관계 시도의사나 등록관청이 있죠. 이들에게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죠. 그럼 조사 및 조치를 요구했잖아요. 그럼 이들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합니다. 하고 이 결과를 피드백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조사 및 조치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며칠? 10일 내에. 10일 내에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조사 및 조치 결과 통보한다. 그래서 이제 10일짜리가요. 사교협회 종료, 사교협회 조사 종료 통보예요. 이게 10일짜리예요. 사무소 이전 신고 10일이고요. 사고 예방교육 통지 10일 전까지 하게 돼 있고 협회 다음 달 10일가 통보고 이 조사가 바로 이 조사예요. 조사 및 조차 결과 통보. 그 다음에 이제 고용관계 종료 신고. 그 다음에 이거 과태료 부과 통보인데 그 신고한청이 개공에 대한 과태료 따르면 등록관청이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차츰하고요. 그래서 이 조사 10일 내에 통보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에선 숫자가 이렇게 30, 15, 10이에요. 이렇게 이제 감 잡고요.
원래 30일하고 15일이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쪽에서는 딱 한 번씩이었는데 여기서 각각 하나씩 더 생겼어요. 원래 30일짜리 하나가 거래용무 사업자 지정 신청하면 지정을 30일에 해주게 돼 있었어요. 그게 유일했는데 여기 30일이 생겼고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 15일도 딱 하나였어요. 보증기관을 통해 손해배상했잖아요. 그럼 15일에 재가입 보전인데 여기서 15일이 생겼죠. 또 이렇게 숫자, 주요한 숫자는 기억하는 게 우리가 편합니다. 시험 볼 때 주입을 할 거예요. 걱정 마시고. 그 다음에 10일 내에 이제 조사 결과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통보 받았죠. 그러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고요. 또는 확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불응하게 되면 500만 원이 가트로죠, 이거.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국장이 부가징수합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이 돌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림으로 지금 현재 한 번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재 그냥 숫자 정도만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30일이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일단은 15일이라는 거 동그라미 딱딱 쳐놓고요. 그 양과로 3번 결과 보고 제출하고 있죠. 또 교재 어디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시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48쪽에 5번 10일 내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조사 및 조치 결과 통보 10일 5번에 있어요. 양과로 5번 10일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자, 그럼 149쪽에 예제를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그랬는데 30일의 기출문제입니다. 웬일이야? 기출문제가 실려있게. 1번 중개보존이 있는 경우 개업공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존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틀렸죠? 보존 명시하면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보존 명시 금지를 했더니요. 그 우리 오피스텔 광고하는 많이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물건이 3분의 1이 내려갔어요. 보존 명시 못하게 해놨더니. 자, 2번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맞았죠. 현재 그래서 국장이 고시해놨어요. 이거. 다음에 3번 중개사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이 지급 대상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존다, 과해, 다르게, 과장되게 이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포상금 안 줘요. 우리는 형벌 대상만 일단 포상금을 줍니다. 우리 법에서는. 그래서 포상금 대상 아니고요. 4번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된다. 이거 인터넷 광고할 때 중개사무소 명시해야 돼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언제나 명시해야 됩니다. 왜? 공통사항이거든요. 성명, 소연 등. 개공의 성명, 사무소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설등록번호.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 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시작한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150쪽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대여 등의 금지가 나오고 있죠. 대여 등의 금지. 보겠습니다.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인데 법제 19조입니다. 이건 제재를 위주로 기억하세요. 잠깐 읽어드리면 개업공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야 된다. 2항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야 된다. 그러면 양도대여 다 금지 아닙니까?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하듯이 등록증도 양도대여 금지죠. 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 양대에 걸렸잖아요. 등록 취소해버려야 되죠. 그래서 등록증 양도요.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 사용하여 하는 거 모두 금지입니다. 그럼 여기에 걸리면 필취죠. 이거.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어요. 등록 취소고요. 필취. 반드시 등록 취소고 1-1이죠. 그리고 양도대여한 자 받은 자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 나갑니다. 이게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제재. 등록증 양도대여. 성명 상호 사용하여 업무하게 하는 거. 필취의 1-1이다. 그래서 151쪽에 행정처분.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필취. 다음에 형벌 1-1이에요. 1-1. 형벌은 150쪽에 있죠.
판례는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중개사무소 이전. 자, 그럼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151쪽에 지금 법제 20조가 실려 있거든요. 20조 잠깐 읽어드릴까요? 20조 제1항.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로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0일에 동그라미 치시고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장 이하 2조에서 이전 후 등록관청이란다. 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럼 이전 후 등록관청 밑줄 그어놓고요. 자, 2항 갑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 관련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된다. 이 경우 종전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된다. 지체 없이 밑줄 하나 그어놓고요. 3항 갑니다.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자를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사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 일을 행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 일을 행한다. 밑줄.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인데 사무소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 교재는 지금 152쪽을 보시면 사무소 이전의 형태를요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관할 안에서 이전, 관할 외 이전, 분사무소 이전을 나눠보는데 강남구입니다. 여기 있던 중개사무소를 강남구 내에서 옮기는 거예요. 여기 임차료가 너무 비싸다. 옆 건물이 마침 겼으니까 옆 건물로 가자. 등록관청 관할구 안에서 이전이죠. 강남구에 있던 이 중개사무소를 서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럼 이건 등록관청 관할구 외로 옮겼죠? 다음 분사무소 여기 강남구에 있었는데 강남구 내에서 분사무소로 옮기거나 서쪽으로 옮기거나 분사무소 이전이 있죠. 이게 약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관할 안에서 이전이거든요. 강남구 내에서 옮기는 거예요. 절차는 이전을 먼저 하죠. 그런 다음에 신고하면 등록증 제기받아요. 그럼 이때 이전한 날부터 신고기한은 며칠이었어요? 10일. 10일이었고 10일 내 신고 안 했잖아요. 신고 위반이에요. 그럼 이건 100과. 가장 경미한 사유니까 100만 원 과태료. 우리 법상 신고 위반은 일단 100만 원으로 기억하세요. 100과다. 가장 싼 제재. 그럼 관할은 당연히 등록관청 안에서 옮겼으니까 등록관청이죠. 이때 내는 서류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가 등록증 제기받아야 돼요.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되고 사무소 이전이니까 새로운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에 확보가 됐는가를 체크해야 돼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하더라 합니다. 이게 등사예요. 물론 사무소가 대장기재가 안 돼 있다면 대장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 첨부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등록증을 제기해줘요. 신고서 서식상 처리기한은 7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신고였죠. 그러니까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게 돼 있어요. 관할 안에서 이전 별로 문제 없습니다. 이전하고 신고한다. 사후 신고예요. 그러니까. 자, 다음 관할 외 이전이에요. 이번엔. 자, 절차는 이전을 하죠. 먼저. 옮겨요. 서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 들어가요. 며칠 내? 10일 내. 안 하면 100과. 이때 관할이 문제죠. 이건 우리 주민등록신고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법문을 읽어봤는데 간 곳에다 한다. 간 곳에다. 이자가 이전 후 등록관청이죠. 이자는 종전 등록관청이에요. 이게 강남구청장은. 그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이때 신고서에다가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되고요. 새로운 사무소 확보 증명서 첨부해 들어갑니다. 그럼 등록증 제기해 주죠. 해주는데 이때 관할구역 외로 옮긴 경우에만 서류 송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전 후에서 종전 요청하면 종전은 이전 후에 지체 없이 서류 보내줍니다. 이때 보내주는 서류가 뭐냐? 제가 개공의 호적이라고 부르는 거 있다고 그랬죠? 등록대장 보내줘야 돼요.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보내줘야 돼요.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이 서류 다 보내줍니다. 그럼 이게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자가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사무소를 옮겼는데 옮긴 이유가 뭐였냐면 강남구에서 위법행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로 도망간 겁니다. 이거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서류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말하는데 이건 누가 때려야 돼요? 이전 후에서 때려야 되죠. 주의해야 되죠. 그러니까 행정처분은 종전등록관청 관할규약 안에서 위반 행위를 했지만 서류를 이자가 받았으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행한다 이랬어요. 그리고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줘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분사무소 이전이에요. 이건 이제 별도로 보는 이유가 관할이 좀 특이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강남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서초구로 옮기는데 주된 사무소는 광명시에 있었어요. 그러면 분사무소 이전 먼저 하겠죠? 다음에 신고 들어가요. 역시 10일이겠죠. 안 하면 백과예요. 이때 관할 누구한테 해야 돼요? 광명시장에게.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 처리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한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간다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걸 주의해야 되고 이때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이번에 이 부분을 확실히 했는데 분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가 이건 신고 확인서예요. 등록증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 확인서 원본을 첨부해야 되고 분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해 들어갑니다. 신고 확인서다. 그러면 신고 확인서 제기해 주고요.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주는데 하나의 통보가 또 있죠. 이거는 지금 보세요. 강남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서초구로 옮겼는데 신고는 광명시장에게 버렸죠. 그러면 강남구청장이나 서초구청장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과 이전 전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과 이전 후 관할 소재지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사실 통보해 줍니다. 지체 없이. 이해되시죠?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분사무소는 관할이 주된이라는 걸 주의해야 되고 신고하기서 첨부하는 겁니다. 주의하시고 관할교육 외로 갔을 때는 이전 후 등록관청 신고하는데 서류 송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행정처분은 이전 후에서 때리게 되죠. 그러면요, 생각을 잠깐 해보면 중개사무소를요 등록관청 내에서 옮기거나 분사무소로 옮기면은 등록증이나 신고확인서 기재된 내용 중에 뭐만 바뀌어요? 사무소의 소지지만 바뀌죠. 그러니까 이때는 재교부함이 원칙이거든요. 근데요,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라고 그랬는데 내로 이전한 경우는 변경 기재 교부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사무소 소유지 삭성 긋고 새로운 사무소 소유지를 기재한 다음에 그대로 다시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원칙은 재교부예요. 그럼 관할구역 외로 간 경우는 반드시 재교부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그저 152쪽에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에 설명한 부분 이전 신고 동그라미 1번에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에서 이전 신고라고 돼 있죠. 거기 마지막에 써 있잖아요.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에서 이전이므로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관할지역 외로 간 경우는 반드시 재교부해야 돼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변경 교부할 수 있죠. 변경 기재 교부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그 32회 때 기출문제가 간만에 실려 있네요. 잠깐 보시면 공인인사업령상 공인인상기업공사가 중개사무소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했다고 그랬어요. 내로. 틀린 것을 모두 자, 박스형인데 틀린 거 풀라고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거꾸로 쓰면 안 됩니다. 틀린 거. 32회 기출이었습니다. 기억.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 맞았죠? 5. 니은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받은 경우는 등록증의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된다. 내라고 그랬으니까 변경 기재교부 되죠. 그러므로 틀렸고. 디귿. 이전 신고할 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야 된다. 해야 되죠. 등록증 첨부해야 됩니다. 리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 신고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맞죠? 그러면 지금 틀린 걸 하겠으니까
정답을 기억 리을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번으로 정답 쳐버리면 안 되고 3번이죠. 니은 디귿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박스형에서 틀린 거 골라라고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옳은 거 쳐놓고 나오면 안 돼요. 옳은 게 꼭 답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럼 한 장을 넘기시면 이전 신고서 서식이 있잖아요. 처리기한 7일로 돼 있고 신고인 개공의 종별란 똑같고, 근데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록번호, 변경 전 소재지, 변경 후 명칭, 변경 후 소재 이렇게 돼 있는데 변경 후 명칭이 들어갔다는 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상호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루지오 단지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프루지오 공인사무소로 했는데 힐스테이트로 옮긴 거예요. 그럼 힐스테이트 가갖고 프루지오 공인사무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명칭을 바꿀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 특이점이요, 우측 하단을 보시면 수수료 납부하게 돼 있죠. 이건 재교부 때문에 내는 거예요.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재교부가 원칙이잖아요. 이게 재교부 때문에 수수료 냅니다. 이 정도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잠깐 쉬겠습니다.